네, 반갑습니다. 네, 유사입니다. 예, 9월 7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피해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인명 피해까지 있었어요. 진즉부터 강남역 침수 사건 등등에서부터 또 이미 위험성이 감지됐습니다만, 예, 이번에 특히 포항 쪽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게 비상시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 예, 꼭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위험성을 깨닫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뭐 극적인 생존자 구조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예, 희생된 분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지금 또 아직도 뭐 정확한 실종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참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예, 피해 복구가 빨리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생활이 정상으로 빨리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시사도 이런저런 정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치권이 바로 중심을 잡아줘야 사회 전반이 좀 조용하고 평온하게 해야 할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자꾸 정치권을 살피게 되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을 또 배제시켜 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법률 제도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쨌든 그런 어떤 공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빚어지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참담하고 뭐 한시도 쳐다보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마주하기 싫은 현상, 보기 싫은 모습, 듣기 싫은 이야기, 또 정면으로 우리가 마주하면서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행태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게끔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아직도 일부 부처 장관 정말 중요한 부처지요. 교육, 보건 쪽 장관이 아직 인선이 안 되고 있는데 자,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되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국가적 과제,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저런 판 흔들기 지금 국힘당, 민주당이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정당 꼴이 아니잖아요. 예, 공당이 아니죠, 이게. 예, 거의 뭐 우리 정당사 전체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인물 중심의 정당사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정당 구조라든지 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는 거기에 자꾸 이제 시선 팔리고 정부 역량을 소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대체할 부서를 좀 진용을 정돈하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이래저래 해서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뭐 비서관급, 수석 비서관급의 교체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진영을 빨리 정돈하시고 해서 대통령실 중심으로라도 당면한 국정 과제들 또 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과제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호응을 끌어내고 여야 또한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또 당내의 문제로만 분탕질에 몰두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정 운영의 대오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둘 정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쪽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 이제 해야 할 일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자.
주변에 자꾸 이렇게 시선이 팔리고 힘을 소모할 그런 시간이 없다. 이제 진짜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 안목 속에서 진짜 전쟁을 해야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 말하는 식의 그런 전쟁, 그거는 검찰선으로 충분하다. 정말 제대로 된 검찰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하고 국힘당도 어떤 의미에서는 꽤 이제 수습되는 가닥을 보이고 있으니까 기존에 자꾸 탈당파 중심으로 판을 꾸려갔는데 새 비대위원장이 박주선, 원내대표가 다른 제3의 인물, 일부 박대출 등등 거론이 됩니다만 어쨌든 국힘당의 자기 자랑 내에서 어, 좀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판이 잘 꾸려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수습되는 모습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고 여야 소위 정치권 쳐다보면서 협치하자 뭐 좀 이렇게 예, 집권당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정당은 더 기대할 게 없다. 저들이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 하는 거는 딴 거 없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예, 예, 계획을 잡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나둘 실행함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치권을 길들이는 것.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는 길이자 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기조로 주요 시사들 몇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라는 개인 비리지 어떤 의미에서 개인 비리, 이재명 개인 비리를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 구조의 외피를 입고 지금 그 당 뒤에 숨어서 정치권, 정치 행위 뒤에 숨어서 국회 뒤에 숨어서 민주당 뒤에 숨어서 지금 현재 법치를 무시하고 농단하고 있는 이재명의 파렴치한 행위, 이 행위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면서 원내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회계망측한 황당궤변으로 일관하는 그 기자회견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이미 지난달 19일 날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 거죠. 예, 이게 지금 불출석하면서 급조해가지고 당일날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다 뭐 없다 없다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잡아떼는 서면 답변서 그냥 급조 서면 답변서를 보내고는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답변서 보냈으니까 출석 안 해도 된다. 요지는 그거거든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지금 국힘당의 이준석 사태, 그는 국힘당의 지금 사태로까지 이게 정치력 부재죠. 그렇게 둔갑돼 버렸는데 엄밀하게는 이준석 비위죠.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무고죄 등 관련 지금 형사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준석의 개인 비위죠. 그게 국힘당 내 내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당도 또한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의 똥바가지를 지금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죠. 이재명의 개인 비위가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비위처럼 둔갑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자기 비위 때문에 검찰 출석하는 문제를 들고 의원총회를 연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당사에 이런 의총이 있나요? 이게 이미 공당이 아니죠. 사당이 돼버린 거고 이게 이제 공당으로서 정당이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죠? 망각한 거죠. 예. 자, 일단 뭐 그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개인비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렇습니다. 익히 또 많이 들으셨고 대장동, 백현동 등등등 10여 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범죄 혐의자잖아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확정적이지 않아서 범죄자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 혐의가 짙죠. 자, 일단 이걸 지금 편파수산이 뭐 정치보복이 야당 탄압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죠. 그 당시 트위터인가요? 네, 트위터죠.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상 불응은 이미 예정된 거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바꾸면 이재명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거다라는 거죠.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 수사 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이 제가 트위터에 쓴 글이잖아요. 예. 지금 일부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이재명이 이 체포영장 발부해라. 지도 그렇게 해라라고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경찰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따고 거기다가 민주당 대표라는 방탄복까지 입고 있는 검찰, 이재명 이걸 이제 강제 수사, 체포영장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보란 듯이 곧바로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버렸습니다. 그죠? 예. 네가 나와서 말을 하지 않으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하겠다. 나와서 답한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내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자, 일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자, 민주당까지 그나마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나마 힘이 한 백에 남아있던 공당의 모습마저도 다 잃어버린 게 아닐까. 민주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문희상 의장 시절의 패스트트랙, 박병석 시절에 해왔던 검수완박법, 지금 이제 김진표,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조국 사태 등등까지 얹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이미지까지 겹쳐지면서 민주당이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공당다운 면을 보여주려나 희미한 희망과 기대의 끈을 쥐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또 그 뒤에 곧바로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익히 뉴스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예? 서면 답변서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서면 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이거 급조해가지고 그날 아침인가요? 보낸 거잖아요.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저들식의 해석이 저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묻고 답하고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자 기자가 곧바로 지적했죠.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그 현장을 조금 더 생생히 보셔야 되는데 일부 스케치에서 전하는 방송, 신문, 뉴스만 보지 마시고 거의 거의 뭐 인사청문회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어, 그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대변인을 거의 막 예? 청문회 하듯이 국정조사 하듯이 그렇게 기자들이 달라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기자들이 봐도. 예? 자, 일반인은 검찰에 고발당하면 무조건 대면 조사, 소환 조사를 받는데 왜 안 갔냐?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서면 조사하는 거하고 출석 대면 조사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말을 했어요. 검찰이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출석을 요구한 거다. 글쎄요. 예. 저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정당한 거고, 응?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하는 거는 무조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예? 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애들은 검찰이 뭘 하면 무조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검찰을 부릴 때, 소위 말해서 검찰을 누더기로 걸레로 만들어 놨을 때,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어, 사냥개처럼 만들어 놨을 때는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잘한다 잘한다고 부추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늦게 걸린 게 자기네들 정권 비리 수사에서 걸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안호영이죠. 민주당 수석 대변인 예,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다. 어제 기자회견이니까 이게 성명이죠, 일종의. 기자회견을보다가 예?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이게 성명 제목입니다. 자, 자, 일단 뭐, 이 너저분한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 그쯤 해두고요. 어제 또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자, 이전에도 술주정 의심으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이수진,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소위 대정부 질문이죠. 어, 질의 과정에서 또 횡설수설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결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재개를 한 예결위가 재개된 저녁 8시, 9시, 그 8시, 9시 그쯤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 이렇게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이 저녁 먹으면서 또 술 먹었냐? 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술 먹었냐? 이 내용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검수완박법 할 때, 이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전담해서 하도록 지가 했잖아. 지가 소위 안건조정위 소위인가요? 법사위. 그쪽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 소위 민주당 내의 철험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거냐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좌관들이 써준 A4 용지 또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죠. A4 용지 뭘 써놨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뭐 말을 하려다가 앞뒤가 꼬인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이수진 의원 측에서 이 말은 보좌관들이 그걸 덮어서 지금 가리면서 한동훈이 뭐 말 취지를 못 알아먹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보셨을 테니까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제2N번방 사태가 터지는데 등등 이야기입니다. 참, 예, 여러분 이미 보셨을 테니까 자, 이런 의원 다음에도 공천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왕 지사 하고 있는 거 특별히 불법 위법 사실이 없으면 이걸 뭐 탄핵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또 탄핵할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가 철험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또 예, 저격수 그룹이라고 보호를 받는 옹호를 받는 입장이니까 다음에도 공천을 하는지 지켜볼 문제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 국힘당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박주선을 유력하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나마 그래도 그 최근에 보여준 이게 지금 벌써 10번째 대표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당. 예? 짜잘짜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래통합당 이후 국힘당 들어서 지금 대표가 10번째 바뀌는 거예요. 비대위 포함하면. 자, 이것도 또한 이준석이 또 가처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저는 하는 짓은 뭐 그러려면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경찰 조사받고 하면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예, 정치 생명 끝났죠.
그리고 정치판에 더 어정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뭐 거의 진절머리를 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젊은 층인들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코미디언처럼 어? 동물원에 동물처럼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몇이 앉아 있는 사람들도 기자들은 뭔가 기사를 써야 되니까 소위 자기 팔로우는 있겠죠. 어쨌든 그 자기 팔로우 그룹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기사화가 될지 여러분 저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 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뉴스가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잖아요. 그 도대체 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기사감이 있는지 그렇게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 이외에 뭐 그 지지자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대구 가서 또 뭐 헛소리 하다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분탕을 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대구 경북에서 진짜 얼정되면 제대로 얼정되면 문매 맞을 거예요 아마. 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개망신당한 거잖아요. 떠들어보니 재미없으니까 지금 이제 슬그머니 꽁지를 내린 셈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잖아요. 음? 국정에 국정을 같이 해가는 협력자, 조력자로 웃기는 소리요. 이제는 아마 눈길도 주지 않을 거예요. 무슨 놈 포용요? 네. 자, 어쨌든 국힘당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에, 이제 수해 이 난리통에 여야 정당이 하고 있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수해 현장에 민주당 당직자 어느 놈이 지금 코빼기라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응? 이게 호남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응? 코빼기라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어느 한 놈 수해 현장에 코빼기라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응? 이 태풍의 물난리에 이 난리통에 한 놈이라도 코빼기 보이는지 뉴스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실제 가 있는 놈은 있는지 몰라도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밤새워서 비상근무했다는 거 이외에 그것도 삐딱한 언론들은 에? 패션 타령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이 판국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정치권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평균 5억에서 7억 그 보좌관 비용 등등등 부대 비용까지 하면요. 약 7억 정도의 국고를 지금 현재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버러지들입니다. 국민적 적폐들입니다. 공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적이에요. 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지만 두 눈 부릅뜨고 이놈들을 심판하고 청소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시야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말이죠. 지금 최근에 주택 문제 나오죠. 또 소형주택이냐. 소형주택 조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 포함. 그리고 또 인기도 없잖아요. 지금 공실이 늘어나가는데 또 주택 공급하는 거 또 소형주택이에요.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이런 집을 지어서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숫자 맞춰서 그냥 막 통계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행정. 예.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예산 낭비, 혈세 낭비, 또 더 나가게 되면은 국력 낭비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양도 취득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취득세요. 취득세로만 14조 6천억 이상을 거뒀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조금에 2016년에 건당 921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에 2,126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거둔 게 14조 6천억이에요. 그럼에도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냐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의 돈 쓴 거, 이거는 다른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꼼꼼히 분야별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최근에 또 4대 강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뭐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이라든지 뭐 등등 관련요, 탈원전 관련한 예산 낭비요, 등등 지금 뭐 가상화폐도 지금 계속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FBI하고. 예, 저거요. 아마 초대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변질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저게 그냥 은행 전산망이 털린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다가 털린 것도 몰랐죠. 자, 이제 대북 연계 의혹이 짙다. 그래서 FBI 수사 공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그냥 뭐 여러 다른 이야기 할 거이 없습니다. 도보다리 USB 뭐 이런 것까지 더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예, 서해 피격 공무원 강제 북송 뭐 이런 차원의 자잘한 이야기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만 제대로 정리되면, 예, 어느 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줬는지,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이라는 게 유력하다고 보면, 그게 터지면 이게 바로 여적죄입니다, 여러분. 예, 단순 이적죄가 아니에요. 여적죄잖아요. 그거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뭐 법원에서도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고 증거만 확인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뭐 어떤 판사가 와도 이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법정 최고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여적죄입니다. 형법 103조인가요? 예.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다 문제는 뭐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돈 다 어디에 어떻게 썼냐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일례로 주택 취득세 하나만 놓고 봐도 이만큼 거둬들였다는 거잖아요. 그 곳곳에서 지금 이 짓 하기 위해서 그 집값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부동산 정책을 그뭐 30번 가까이 해한 거잖아요. 28번씩. 예? 김현미를 앞세워서 국토부 장관에 꽂아놓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세금 주머니 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금리하고 집값하고, 이게 집값 올리면 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 요인이죠. 금리가 1% 오르면 서울의 아파트, 서울 기준으로죠. 아파트 값이 2.7% 하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약 한 3% 될 때까지 올릴 전망이라는데, 그러니까 3%까지 올릴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값이 약 6%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연준이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부동산법을 가계부채, 뭐 영끌 투자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 이게 참 시한폭탄입니다. 그죠? 진즉부터 시한폭탄이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물리적으로도 태풍이 휩쓸고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뭐 지보따리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들 노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오롯이 뚜렷하게 해서 국민들 시야에 이 어수선한 뉴스를 뚫고 우뚝하게 시야에 노출될 수 있게끔 윤석열 정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은 저렇게 엉망이어도 그 뉴스를 압도할 수 있는, 예, 그런 행보를 좀 해갔으면, 자꾸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행보를 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제법 많이 있죠. 정부 차원에서. 근데 정부 내각이 너무 무기력해요. 제가 봤을 때 한덕수 내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저 한덕수 총리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고. 이게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난 또는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번 보자고. 한덕수 총리 본인 스스로도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자기 태도, 언변을 한번 보시라고. 예? 내용이 숙지되어 있는 모습인지 그냥 A4 읽기 바쁘잖아요. 예? 의원 질의에, 아니, 기력이 없으면 내가 옛날 재상들처럼
내가 연로해서 이 국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의를 표하고 맡지를 말든지 맡았으면 기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 담당자가. 국회에 출석해 있는 동안에는 뭐 밥 한 그릇 먹던 거 평소에 두 그릇 먹고라도 없는 힘을라도 힘을 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목에 힘을 주고 딱 이야기를 해야 이 우리 정부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기백이라도 느껴진다. 그냥 늙은이 티가 나잖아요. A4 내용이 숙지가 안 돼 가지고 겨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그 점잖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느릿느릿 기력이 없어서 겨우 말하는 사람처럼 어디 뭐 병약한 사람, 병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갈이 없이 힘짜리 하나 없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총리의 모습에서 무슨 국정의 동력이 느껴지고 기백이 느껴집니까?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어퍼컷 세리머니 하던 그런 기백이 느껴집니까? 그, 그 기백에 그 용기에 그 투지에 전부들이 열광하고 표를 준 거잖아요. 어? 아니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그 답변하는 총리 태도 한번 보라고. 지금이라도 그 숱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총리 자신이 직접 한번 보라고. 정말 이래서 되겠는지. 예, 일부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렇게 하니까 저쪽 애들이 막 집중적으로 퍼부으니까 그 특히 철없는 애들, 최강웅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예? 김남국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냥 둬서는 안 돼. 그 애들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게 겪어본 사람들을 알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됩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뭐 사과하고 검토해 보겠다. 뭐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사정없이 갑니다. 그안 겪어본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그 운동권 애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고약한 애들, 그 행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일부 편드는 기자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쁘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잘한 거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해야 될 일을 산적하고 난제는 쌓여 있는데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데 그 국회에 가서 그냥 고분고분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야. 그냥 총리라는 것 계급장 떼고 어? 국회라는 거 딱 떼고 나서 그 영상만 딱 놓고 보면은 그냥 여느 동네 할아버지야. 밥 먹고 겨우 어, 말 정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처럼 힘자가리가 맥가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총리의 모습이냐고요.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뭐 그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국민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국민 앞에서 그렇게 매갈이 없이 내용도 숙지 안 돼가 A4 보고 느릿느릿 읽듯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으면 이 정부에서 신뢰가 느껴지냐고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격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내각이 너무 무기력해요. 이거 모르시고 그렇게 구성하셨나? 사람은 실질 내용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아침 그냥 자고 일난 대로 뭐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머리 더부룩 하기나 말기나 옷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돌아다니면 되지. 출퇴근하면 되지. 왜 갇혀 있고 씻고 그렇게 하나요? 용모가 돼야 되고 언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지 하고 싶은 대로 짜장 끌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인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왜 인사하고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주술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모습 한번 보시라고 영상 지금이라도 한두 번 그러면 아차 싶어가지고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변함이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나 상임위에서 하는 거나 변함이 없어요. 자, 일단 뭐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요.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가버렸는데 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추스리자고요.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들 어렵다고 어깨 움츠리고 어? 걱정한데 총리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뭐 표정에서 언변에서라도 읽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아니, 폼으로라도 포장으로라도 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이 부실하면 포장도 부실해, 내용도 없어. 도대체 뭘 믿을 수가 있냐? 하는 짓이랑은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뭘 믿겠냐고요? 뭘 믿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좀 너스레가 길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이든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정부도 지금 점점 정치판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트럼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상해져 갔는데 그 이전에 카터부터도 조금 흐려지더니 클린턴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래도 미국 정부가 괜찮았어요. 오바마 때 상당히 좀 잡는 것 같았더니 이게 트럼프 오면서 완전히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 꼴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가관입니다. 이 사람 또 나이는 나이대로 먹은 사람이 제법 점잖다고 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노동절 연설 때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우리를 완전히 연미기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 대표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뭐라 설명했는지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한국 기업 대표에게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나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위치, 그 위력 때문에 또 그 시장 때문에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말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저가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응? 가장 안전한 환경이래요.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대요. 이런 해괴망측한 약간 치맥기 있는 듯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IRA죠. 인플레 감축법을 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80조 원입니다, 여러분. 4대 그룹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다가 소위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짓기로 했죠. 네, SK, LG 그룹이 배터리 관련 투자하기로 했죠. 네, 이것만 해도 우리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3만 5천 개라 그러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IPEF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 중입니다. 그렇죠? 칩포 반도체 동맹에도 참여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은 뭐죠? 미국 우선이죠. 그리고 동맹을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들러리, 빈껍데기 취급하고 있잖아요. 동맹국을 등쳐먹는 거죠. 지금 EU도 반발하잖아요. EU도 영국도 독일도 EU도 지금 반발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냐 도대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동맹을 이뤄가면 미국식의 왕도 정치, 소위 말해서 중국식의 패도 정치와 왕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양식 표현을 하게 되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 패도 정치는 늘 뒤가 좋지 않았고 오래 가지 못했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춘추오패, 전국칠웅 이렇게 하는 춘추오패 그 패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나랄부터 해서 얼마나 오래 간 것 같아요? 그 당대 임금뿐입니다. 그 다음 때 되면 다음 패권 넘어가요. 이게 패권주의거든요. 이 동양 사상사에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세계사에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소위 미국식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연대라는 요즘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런 개념인데 그 연대라는 개념이 소위 말해서 왕도 정치죠. 서로 협력해서 하는. 패도는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주종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합종 연행 이렇게 들어봤던 초기 전국 시대 때의 외교 전략하고도 흡사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의 왕도가 그렇지 않아도 패권주의 비판을 많이 들어왔는데 패권주의 비판이 조금 흐려지면서 일방주의 그러다 일방주의 지금 주저앉고 있잖아요. 신자유주의라는. 예. 이게 다른 지금 요새 인플레를 줄이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뿌린 거죠.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은 뭐 저거 찍어내면 되니까. 예? 그리고 걷어가지고 불살라 버리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전부 다 외환 관리가 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국가 재정 문제가 되죠. 미국에서는
그것도 뭐 조금의 부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날 일은 없잖아요. 당장은.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러고 있는 판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내각이 아직 다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실 얼마 전에 그런 난리를 쳤어요. 그죠? 물론 뭐 이게 예, 캠프 인력들이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구성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주로 했던 인수위, 그다음에 뭐 한때 인구의 회자됐던 장제원 등등 윤핵관 그룹들이 그 물을 흐려놓은 거잖아요. 이전에도 그래 했던 거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좀 더 비상하게 대처하고 다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방치한 게 화근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각 구성하는 과정에 인수위 때 내각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한덕수 체제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기재부 장관, 그것도 부총리급이잖아요. 예, 추경호 등등 몇몇 한번 보십시오. 그 전부 관료들입니다. 어떤 창의성이 보입니까? 지금 이 시절에. 예?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십시오. 론스타에 다 관련돼요. 한덕수도 김현장, 예, 어쨌든 간에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사건 당시에 김현장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 예? 노무현 정부 시절 때 국무총리 등 했으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거기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부처 다 쥐고 있잖아요. 한은 총재도 그 당시 론스타 매각에 관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지금 하겠다고 있어요. 그 내각 구성과 그 인적 배치가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이라고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인적 구성 자체가 내각에서부터 지금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예? 이, 이 현재적, 그런 미래적 감각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갈 그런 감각과 식견이 갖추어진 세대가 아니라고요. 뭐 전문성은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처에 근무하면 너도 나도 전문성 있다고 요새는 뭐 명함에 새기어 다니고 이력 쓰고 하는 짓이니까 아니, 부서에 근무했다고 전문성이 있나요? 좀 주워들은 귀동량은 있겠지만 예? 특히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 하라는 일만 했지 뭐 얼마나 창의적인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그걸 전문성이라 그러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쥐꼬리 많은 전문성이라도 있다 칩시다. 그거 이외에 뭐가 있나요? 어? 창의성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참신성이 있나요? 그것도 사실상 매국노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제 주요 부서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 부처 다른 어떤 부처도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술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공직기강은 엉망이 돼 있어요. 자, KDI가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죠. 현재 65세인 노인, 65세가 넘어 노인으로 간주하죠.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2054년이 되면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거다. 거죠. 그 2025년 되기 전, 2054년 KDI 예측 이전에 이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나라 꼴 안 되는데, 여러분. 네.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도 문제죠. 고령화도 문제죠. 고령화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저출산도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0.8명 밑으로 지금 떨어져 버리니까. 예. 자, 이렇습니다. 애 안 낳고 전부 늙은이가 돼요. 고령, 노인이라는 이 인구 기준점. 우리 한때는 선거 자기한테 유리한 유권자 수 늘리기 위해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만 20세 성인 기준에서 18세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중고등학생도 투표권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자, 이 노인 인구 조정을 안 하면 이 사회적 비용이 노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일단 지하철부터 당장 들어오시죠. 지금 지하철 이 적자 만성 적자 구조 이거 해결하려면 노인들도 돈 내고 타게 하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당장 이게 정치권이 자기 표 떨어지는 짓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받는 혜택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요금 공짜요. 저도 이제 뭐 몇 해 있지 않으면 2, 3년 있으면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닐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예. 기초연금 받죠. 장기 요양보험 받죠.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게 틀니 공짜입니다. 예. 전세금도 지원받습니다. 통신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영역에 들어가는 항목만 해도 24개 현재적으로요. 65세 기준입니다. 이게 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65세 기준이고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부담이 많고요. 이게 전부 다 사회적 비용이죠. 국가적 비용이자 사회적 비용입니다. 노인 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뭐 65세를 70세로 이렇게 급격하게는 좀 어렵지만 66세로 67세로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인 연령을 지금 만 65세 기준을 70세로 바로 올리자라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65%예요. 응답자의 62%가 응답자 62%가 노인 인구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전 노인하고 한번 갖다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노령연금을 타고 있잖아요. 소위 국민연금을 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60대 초반인데 아직 노인으로 만 65세는 안 됐으니까. 예. 제가 예전으로 치게 되면요. 예전 사람하고 이렇게 용모만 갖다 놓고 비교하게 되면 실제 생활하는 활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 50대보다가 아마 더 젊다라는 평을 받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노인 연구 올렸죠. 예전 그 행색만 보면 예전에 비하면 요즘 뭐 저들 나이 되면 어디 가서 나이 이야기도 못 하죠. 뭐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시골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 정도 나이 되면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물잔, 술잔 심부름 해야 돼요. 앉아서 대접받을 나이가 안 된다고요. 지금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저희들 나이 되면은 이제 다 쫓겨났죠, 현직에서. 그러니까 대접받을 만큼 다 대접받고 쫓겨가는 나이인데 시골 고향에 가게 되면 물 심부름, 술 심부름 해야 될 나이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한편에서는 고령화가 심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노동 생산 인구 이러면서 지금 임금 피크제 뭐 등등 이게 좀 그렇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노인 KDI 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야기가 이거는 KDI 쪽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노인 연령하고 연금 보험료율 이야기인데 이걸 자동 상향하자. 연금 보험료율 이야기는 순천향대의 김용학 교수가 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연금 분야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에, 현재 9%에 묶여져 있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9% 묶여져 있는 게 199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험료율이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 묶여 있어요. 24년째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뭐 내가 한 푼이라도 덜 내니까 내한테 이로우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음 세대들 가면 연금이 없어요. 다 먹어버리고. 그렇잖아요? 24년 동안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보험료율은 9%에 그대로 있어요. 한 푼도 오른 적이 없어요. 보험료율, 액수로는 늘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당장 내 주머니 안 나가니까 뭐 좋게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지금 24년째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그대로 있어요. 9%. 그 지금 이 김용학 교수요. 연금 전문가인데 이 순천향대 김용학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마다 2%씩 자동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하자. 법제화하자. 저는 이 부분에 일단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2%씩 올리자는 게 아니고 17%가 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들, 뭐 저들은 이제 수급 받는 세대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내지는 않죠.
지금 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점진적으로 굳이 17%까지 안 가더라도 적정선까지는 5년마다 2%는 괜찮지 않나요? 물가 대비 기준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김영하 교수가 제시한 거는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7%가 될 때까지 5년마다 2%씩 해가지고 한 네 번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인상하자. 그런 어떤 자동 요율 상향 방안을 법제화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거는 김영하 교수 제안이고요. 자, KDI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뭐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2025년, 내후년이죠. 지금 2022년, 내년 2023년이니까 2025년부터 10년의 1세, 10년의 나이 1살로 노인 기준 나이를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어, 뭐 온건한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그죠? 이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뭐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 그것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응답자 62%가 맞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조금 어쨌든 사회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저거죠. 노인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노인이 문제입니다. 이게 70세로 올려버리면 65, 그동안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등등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던 노인, 빈곤층 노인들, 이 층이 온 5살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수백만일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바로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이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라는 안은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대 수명이 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83.5세입니다. 다 8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83세까지. 예.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0.8명입니다. 0.81명. 예. 자,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이걸 이제 노인 부양률이라 그러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벌어서 몇 명 일할 수 있는 사람 국민 중에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몇 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 사람 벌어서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집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국가적으로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뭐 버는 사람은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그죠? 받는 사람도 늘 부족한 거죠. 충분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회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노인 부양률이 19.4%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벌면 노인 5명을 지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요. 그때 우리가 노인 부양률에서는 이 뭐죠? 한 명 벌면 5명이 아니고 5명이 벌면 한 명을 하는 그 수준이어서 전체 35개 회원국 중에 32위였다 그래요. 꼴찌였다 그래요. 근데 2050년이 되면 72.4%가 된대. 그럼 OECD 중에 노인 부양률이 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탑5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인구 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한국은 그냥 둬도 지금 출산율이나 등등을 봤을 때 그냥 둬도 100년 정도 가면 자연히 사멸할 민족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일단 언어가 사라집니다. 한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영어 세계화, 영어 이렇게 영어 조기 교육할 때 한글과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 조금에 이제 한창 뉴스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은 100년이 안 가서 사라지게 될 언어. 사라지게 될 언어, 멸종 언어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미. 민족도 종족도 지금 멸종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꼴이 안 된다. 지금 저출산율이 더 심각합니다. 노인 부양률보다가.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정부가 딱 부러지게 하면 이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라도 당장 70세 올리는 거 찬동하는 입장이니까 김영하 교수처럼 5년에 2% 올리는 거 4번 올려서 하자. 뭐 괜찮지 않나요? 물가는 해마다 3, 4%씩 오르는데 지금 24년 동안 동결했던 이 역대 정권들이 전부 다 표의식해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표 떨어지는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변동에 따라서 지금 복지죠. 소위 말해서. 그 복지, 이거는 이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제도가 됩니다. 제도, 복지라는 거에 우리 국가적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작업인데 여기에 이제 소위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해온 연구 영역들 다 결집해가지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지키고 하는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윤석열 정부의 시선이 모아지게 될 거라고 보여요.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한다면. 근데 이럴 때에 공공기관들, 소위 말해서 국가조직, 정부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반상회처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상명하달식으로 내려가는 그 북한식의 그런 사상 학습하듯이 그런 거 말고요. 네? 이거를 잘 해내는 소위 말해서 오거나이징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미 하나 그 쇼하는 거 그 기획 연출력에 문재인 정권이 모든 비리를 덮고 포장해가면서 악다구니 쓰고 그렇게 버틴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 지금 그런 어떤 연출가도 하나 없고 현장을 조직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어떤 오거나이저도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관료만 있습니다. 관료. 검찰도 관료잖아요. 좀 표현을 그렇습니다. 전부 늑다리만 있습니다. 어?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지만 생각이 젊고 정말 뭐 이렇게 의욕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온 짬밥 가지고 전문가 경력직 뭐 여기 기후 저기 기후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뭘 도전하고 그걸 일궈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통령 혼자만 지금 개발에 땀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비상근무하고 공무원 술 처먹고 있고 지금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오지 마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가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도 고백도 안 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네? 이거 국민적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환기를 시키는 거죠. 이게 민생이죠. 당장 뭐를 해주겠다, 뭐 얼마 소득이 생기더라, 생길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말고요. 그런 기대감 말고요. 그거 포퓰리즘이잖아요. 그게 소위 포퓰리즘이잖아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풀어 놓고 못하면 박살 나는 거지. 아니 해준다 그래 놓고 뭐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가야 될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뭐 뚱딴지 같이 저런 이야기지 뭐 보험료 또 더 내라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 처음에는 의심이 들지만 그래 차츰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능력이 윤석열 정부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냐는 거지. 없냐 안 찾냐 제가 봤을 때 안 찾는다. 그냥 너무 편하게 찾는 거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 너무 쉽게 하려고 해. 너무 안 찾는다. 그러니까 자, 일단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게 그거잖아요. 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야기했는데 뭐 하나도 해야죠. 지금 당장 그렇게 연금개혁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닙니다. 가자는 게 아닙니다. 예. 노인 연령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노인 연령을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받는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국민연금을 요때 늦추어서 받아도 좋다라고 동의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재정이 되냐라고 보자는 거죠. 이게 연금 개혁이죠. 어떤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연금 개혁 이렇게 해버리면 또 뭐 크게 또 판을 흔드나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아니 우리 지금 평균 수명도 늘고 다 그런데 이거 좀 조정하고 기업체에 뭐 정년 이런 것도 뭐 아울러 조정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자. 이런 유연성을 갖고 하나둘 이렇게 좀 뭐 해가는. 네.
조금 노인 인구 조정을 하면 연금 받는데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요일도 조정을 해야죠.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하는 수급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이렇게 예, 말랑말랑하게 정책을 조직해가는 그런 어떤 지도력, 국정 수행력을 보여주지 않아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요. 리더십. 지금 윤석열 정부에 어디에도 리더십이 없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리더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시원시원한데 보면 내용이 없고 예, 참모들 엇박자 놀고 딴짓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첫 번째가 이 KDI가 먼저 신호탄을 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의 정말 이거 어떤 의미에서 예, 황금 주머니다. 첫 번째 황금 주머니다. 노령 인구 기준선을 조정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가. 아주 온건하잖아요. 김용화 교수 의견도. 5년에 2% 늘리는 걸로 하자. 노인 인구도 KDI도 굉장히 온건하잖아요. 10년에 1세씩만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당장 그렇게 하는 거 결론을 짓는 게 마음이 가면 안 되고 결론은 그렇게 가더라도 뭐 다른 결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뭐 이재명이 수사받는다 그러더라, 뭐 버팅긴다 그러더라, 뭐 깽판 치더라, 뭐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 그건 자연스럽게 묻히질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래라 우리는 이 생각한다. 그래,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하고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한테 뭐 어떤 게 돌아오는지 그거 고민하는 장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부적 관점의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노동계 분탕 치겠죠. 자, 다행히 지금 자동차 노조도가 13년 만인가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려 13년 만인가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못 보고 있나요? 지금 파업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 죽을 판이니까. 저도 아니까. 뭐, 나름대로 뭐 그동안 챙긴 게 있어서 충분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올 거라고요. 일단 이 연금 개혁 큰 틀에 들어가 있는 노령 인구부터 자연스럽게 좀 해가는. 뭐, 물론 다른 정책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판국에 김밥 옆구리 터지시 말이죠. 어? 북한 방송, 신문, 언론을 개방하냐 마냐 이런 이 재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교육부 지금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문제도 불거졌잖아요. 여전히 정부 각 부처에 문재인 정권 시기에 그런 알박기 돼 있는 세뇌되어 있는 그냥 잠시 엎드려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그 불량 세력들이 있다고요. 어공들 여전히 알박기 되어 있잖아요. 걔들이 만든 정책 뭔 자신감?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북한 언론을 개방한다고 치면 그런 걸 내보낼까요? 그런 바보 노릇 노르고 있어요. 액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지금 현재는 저는 유보적으로 지금 두겠습니다. 네, 그런 다른 거예요. 저런 잡음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나오면 안 돼요. 통일부 따로. 지금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뭘 할 것 같으면 언놈이 나와 재뿌리는 이런 어떤 부처 간의 엇박자 이거 정리해야 된다. 최근에 여성부 관련 뉴스가 막 쏟아지죠. 예? 이게 지금 여성부 폐지 이야기가 물밑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여성부에서 나온 최근 뉴스가 뭡니까? 4급 이상 여자 공무원 19.7%밖에 안 된다. 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뭐 이런 이야기 뉴스. 예, 이거는 미리부터 여론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가 여성분은 특히나 문재인 정권 등등 좌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거의 포진해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어공이 이제 좀 밀공이 돼 있죠. 자, 지금 나오는 통일부 이런 거요. 이거 전부 다 부처들이 하고 있는 그 알박기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스크린을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막 지금 보도자료처럼 흘러버려서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부에 나온 게 뭡니까? 남녀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이렇게 나오 그래서 여성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뉴스를 자꾸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무회의를 통해서든 뭐 뭐를 통해서든 간에
뭐 편하게 예약하면 일반 회사로 치게 되면 임원 간부 티타임을 하든 부서 간 티타임을 하든 간에 이게 지금 통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각각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전부 다 불량 세력들이 지금 딱 소위 윤석열 정부의 안티를 걸겠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불량 세력들이 딱 포진되어 있는 거지. 이걸 속아내든지 속아내지 못하면 준동하지 못하게 자기가 하는 방향으로 뭐 주어진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지금 윤석열 정부 당장 해야 돼. 쳐내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잘못 집어넣으니까 쳐내는 거고. 예, 대통령실 부처 통합. 그래서 이런 거를 기민하게 해야지. 그 뭐예요? 뭐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일해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막 진이 다 빠져가 사람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는지 그런 국무총리를 보고 무슨 힘이 나요? 그런 국무총리가 그냥 일을 열심히 평소에 해서 국회에 나올 때쯤 되면 파김치가 돼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런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의 총리라면 어느 부처를 어떻게 불러가 통화를 하겠어요? 지문 건설하기도 바쁜데 겨우 숨쉬기 바쁜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돈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기백이 느껴져야 되고 정말 이렇게 활기가 느껴져야 되고 뭘 해보자는 게 되고 혼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아. 태풍만 와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 서면 안 되죠. 대통령도 비상근무한다. 그러고 총리야 국가재난안전 소위 재난 컨트롤 타워가 딱 전면에 나와 있어요. 총리는 뭐 보이지도 않아. 행안부 장관은 겨우 뭐 수용원처럼 겨우 한두 번 비치고 윤석열 뉴스야. 근데 그 바지 뉴스야.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을 국정을 오거나이징하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탁현미처럼 자꾸 보여주기로 가리는 것 말고요. 오거나이징하는 오거나이저 정책 전문가 말고요. 그런 어떤 그런 분야도 필요하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동시켜내는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오퍼레이터가 윤석열 정부. 좀 사람 좀 찾으시라고. 자, 그렇게 우리가 모아가자고. 이 정부 부처 이런 이야기, 통일부 저런 이야기, 이 여성부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가 이전 떨거지들이 여전히 알박기 하면서 고비고비 이렇게 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 있다. 이거 과감하게 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나오는 일반 뉴스 보면 TV조선에 차례상에 전 올릴 필요가 없다. 찌진 부침개 올릴 필요 없다. 이제 여성 이제 명절 되니까 찌진 붙이는 게 전 붙이는 게 일이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법이 어긋난다. 차례상에 저는 불필요하다. 이런 또 TV조선 뉴스는 나오죠. 이거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 기자가 이거 괜찮네 하고 분명히 데스크를 설득시켜가지고 기사로 태웠을 거라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다가 이제는 더 넘어가가지고 응? 이제 전도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그러면 예법 뭐냐? 과일 몇 개 놓고 과일 몇 개 놓고 저목을 송편 올리고 그러고 나 다음에 밥 반찬을 올리는 나물 올리고 그냥 제사 지내면 된다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법도 있어요. 태계 이왕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그보다 더 간소하게 해요. 물하고 맹물하고 뭐 간단하게 해서 제사도 지내요. 그 집집마다 예법이지. 이거를 전 국민적으로 뉴스 태울 만큼 전 안 붙여도 된다. 이건 뉴스. 이것도 페미니스트의 장난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가치관이 마구 춤을 추고 있어요. 뭐 어느 게 맞다는 걸 떠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이런 그 상황 속에 자꾸 윤석열 정부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내잖아요. 국민일보인가요? 예? 협치 이야기하는 날 검찰은 바로 이재명이 소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시각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이걸 꼭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이 당연히 소환해야 되니까 소환하는 거고 그동안에 수사 못하게 했다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고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환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뭐 마치 뭐 의도해서 계획해가지고 기획하는 듯이 그렇게 기사를 써버리면 아다르고 다르다고 그렇죠. 언론이 특히나 예? 예, 언론 장사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언론 상업주의가 이게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는 면도 없잖아, 있잖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방송신문 중요하지요. 언론 자유 중요하지요. 그 자유를 자유권답게 행사를 해야죠. 어? 자기 위치, 책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온 대로 짓거리고, 아, 이거 장사 되겠다, 뭐 광고 수입도 오르겠다, 그렇게, 응? 구독률 오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뿌려버리면 그게 찌라시지, 그게 언론이냐고요. 저널리즘이 없잖아요. 장사성만 있는 거지. 이게 언론 상업주의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언론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자, 진짜 우리 전쟁, IRA다, IRA. 예? 여러분, IRA 많이 들어보셨죠? IRA. 예. 인플레, 이름하여 인플레 에, 감축법이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줄임말 IRA. 이게 진짜 전쟁이다. 이게 진짜 전쟁이다. 이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야 될 거잖아요. 예? 예? 일자리 지금 뭐 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줄여지지는 않게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미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에 미국 경제에 투자했던 돈보다가 더 많아요. 그 네배예요네배 오바마 정부, 직전 오바마 정부의 네배인약 4천억 달러. 3,690억 달러. 3,700억인데 제가 좀 불금한 겁니다. 네, 3,69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자기 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또 받아서 우리나라가 80조 투자를 했죠. 우리 돈으로. 그래서 1조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산업인 그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부터 했던 지난 20년간 중국이 꾸준히 해왔던 소위 가치 사슬 체계, 중국 중심의 가치 사슬 체계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그걸 압도한 미국형 산업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IRA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첫 작품이 IRA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뒤통수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그죠? 부랴부랴 가가지고 뭐 이거 아니잖아. 이 좀 심하잖아라고 투덜투덜 하는데 EU도 투덜거리고 투덜대는데 어차피 미국 내에서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당장 안 된다고 그냥 2달, 3달 피해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 늑장 대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뭐 좀 알아서 안 하겠냐 했는데 알아서는 그냥 뒤통수 맞아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외교 통상 분야도 전부 다 학출이만 있잖아요. 학출이. 백면서생만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그 면면을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 쓸만한 놈이 몇 놈 있나라고 이야기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또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선후배, 뭐 이런 거밖에 더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의 전문성, 뭐 한두 사람은 쓸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교 통상팀의 팀워크라는 게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할 만큼 그런 적극성, 창의성이 있다는 거죠. 발등에 물 떨어지면 그때서 아차 그러고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행정 통제력이 없는 행정을 통솔할 줄 모르는 백면서생이거나 아니면 그냥 공무원, 늘공, 형, 어공이거나 이런 사람밖에 더 있냐는 거지. 지금 지금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 인적 구성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되죠. 아니면 이게 좀 뭐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독려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피곤하지만 그러면서 하나 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은 IRA다. 이재명이 저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부패 비리 사범이잖아요. 예? 부패 비리 사범이지. 저게 무슨 뭐 전쟁 까메라 되나요? 그거는 뭐 그냥 검찰 일개 검찰 수준에서 처리하게 두시고 검찰청이 나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 조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개 검찰이 알아서 하게 두시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뭐부터? 야, 우리 전부 노인 이거 하지 말자는 거지. 정부 강요부터 좀 내각도 젊어져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제 좀 젊게 없는 힘이라도 좀 내서 그렇게 하는 분위기 쇄신을 좀 해가자는 거죠. 예? 지금 윤석열 정부 하겠다는 게 교육개혁 하겠다, 노동개혁 하겠다, 연금개혁 하겠다. 좋아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당장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없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꽤 오래됐습니다. 장관 할래 그러면 서로 장관 생각 있는 사람은 안 할라 그래요. 응? 그래도 여전히 내 뭐 한번 해보겠다고
감투 달았다는 거 하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해요. 그 정도 자리에 갈 사람이면 이미 자기가 닦아놓은 터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괜히 청문회 한다고 집안에 온갖 사람들 머지털이 다 당하고, 예, 개망신 다 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별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뭐 긁으면 다 말이 되니까,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어요? 예, 피곤한 삶이잖아요. 아침 일찍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고, 지금 우리 나이 되면은 그냥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는데, 시간 맞춰 출근해야죠. 뭔 일이 있으면, 예? 불난지 강아지처럼 불려다니고 뛰어다녀야 되죠. 그거 안 한다고요. 예. 그 지금 사람을 못 구하는 거지. 구했는데 하자 그러면 아, 나는 안 한다, 생각 없다는 거지. 지가 안 한다는데 뭐 때려 죽일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금 딱 자기한테 떨어질 오다라 하지. 교육 개혁해야 되는 거, 연금 개혁해야 되는 게 자기 임무니까 이거 완전히 죽어나는 거니까. 당장에 현안도 현안이지만 그렇잖아요. 서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이 늙어가게 뭐하러 그 사소 고생하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너무 안 찬다. 그냥 쉽게 구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네. 인재는 널려 있다. 찾아보면 인재는 널려 있다.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어디에 무슨 학위를 붙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떼고 사람을 찾아보면 진짜 사람 많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요소요소의 사람이 많다. 그런 시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오거나이저가 없다는 거죠. 인사 검증하는 사람은 있는데 인사 검증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을 조직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조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예. 선전술 말고 이상한 놈 갖다 놔놓고 국회 인사청문회 형식적으로 하고 막 그냥 계속 나발 부는 그런 선전전,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가다. 야, 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장관이 돼?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네? 이런 그런 윤석열 정부의 참신성, 예. 그런 어떤 국민적 리더십, 국가적 리더십, 그 윤석열 정부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일단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빨리 사람 찾으시고, 어? 개혁 이전에 일단 뭐 당장의 현안부터 해결돼야 될 거네. 당장 해야 될 뭐 그 산하 기관 조직 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장관 빨리 찾으시고. 자, 일단 네, 연금 개혁 시동부터 걸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노인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부터 국민적 사기 진작을 좀 하자 그런 거죠.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 어? 요새 젊은 친구가 송혜 아저씨 대신에 사회자 되니까 젊은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래 좀 하자고요. 어?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인재를 좀 찾아보시라. 물론 사람 저는 그 어떤 저는 그렇게 봐요. 리더보다가 어떤 부처 이런 데의 리더보다는 오거나이저 그 전체를 이렇게 발굴하고 조직해내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오거나이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윤석열 정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자, 우리 사회가 다시 또 한번 어디서부터 가닥을 쳐가야 될지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좀 줄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